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6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동영상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투자 강연회가 6월 말에 있죠. 그래서 두 편만 제작을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 분께서는 6월 말에 투자 강연에 참여를 해보시면 또 큰 틀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인과 이제 투자라 할까요? 금융 시장이라 할까요? 자산 시장이죠. 전체로 통틀어서 보면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산업 경제 구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흐름 또는 큰 틀 속에서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동영상도 두 편밖에 제작을 못 하고요. 이것도 가까스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강연에는 이미 이제 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진입할 거다. 할 거다. 하겠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가 되겠죠.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말이나 똑같죠. 금리라는 게 그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 기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모든 자산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연동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가게 되면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격렬한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입구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건 그런 단계예요.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에 예전에는 알기 쉽게 말하면 고성장, 그 다음에 고성장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성장. 한국도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이제 그런 뭐랄까요, 어떤 성장 단계를 거쳐오죠. 중성장. 그 다음에 중성장 단계에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성장 단계죠. 지금 장기 침체론, 장기 저성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성장. 저성장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다시 튀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경제 구조가 변해온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 이렇게 변해온 그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거나 떨어지는가 라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미국 경제는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이른바 제2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주도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근대적인 의미에서 경제 성장에 이어서 고성장식의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쑥날쑥했죠.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전 상황을 이렇게는 좀 이제 별도로 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쟁 끝나고 이제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이른바 중고성장 시대를 보내다가 7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중성장, 7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중성장 시대를 겪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50년, 60년대 고성장 하다가 70년대 들어와서 중성장하고 90년대부터는 장기 저성장, 제로성장, 저성장 이런 상태에 들어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90년대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 하다가 외환위기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률이 이제
중성장 시대로 뚝 떨어지고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한국도. 중국도 어떻습니까? 이제 개혁 개방해가지고 90년대하고 2000년대 그 금융위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중성장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이렇게 거의 필연적으로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뭔가 구조적인 그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동을 한다라면 저성장 다음에 오는 단계는 어떤 거겠습니까? 뭐 제로 성장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제로 성장 다음에 오는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오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하든, 뭐 경제 전방을 하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농업을 대비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큰 어떤 변화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 뭔가 이제 지금 일단 뭔가 변화가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면서 투자 강연에 시간 되신 분께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일요일 날로 했습니다. 일요일 날로 날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 분께서 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지금 주제 헬리콥터 문이라는 주제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큰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또는 그 경제학의 어떤 이론의 범위를 벗어난 또는 심하게 말하면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 헬리콥터 문이라는 게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제 6월 첫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헬리콥터 문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경제 시평을 구독하신 분께서는 헬리콥터 문이론이 어떻게 지금 어떤 배경하에서 나오고 있고 내용이 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경제 시평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헬리콥터 머니란 뭐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뭔가 머니, 돈, 헬리콥터에서 돈을 뭘 하겠다는 건가요? 헬리콥터에서 하는 건 뭔가요? 종이 삐라 뿌리잖아요. 돈을 뿌린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는 거죠. 헬리콥터 두루루루룩 가가지고 돈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실어 놓을 걸 그랬는데. 어쨌든 헬리콥터 머니는 뭐냐면 이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제 경제학자죠. 통화론자. 대표적인 이제 통화론자죠. 통화론의 거의 뭐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69년에 이런 이제 그 비유를 했어요. 자기가 발표한 논문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어느 날 마을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와서 $1,000짜리 지폐들을 하늘에 뿌린다고 해보자. 1969년에 $1,000면은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 3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요? 느낌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한 헬리콥터가 와서 그냥 돈을 그 경품 뿌리듯이 1,000원짜리 이렇게 몇 장 뿌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적인 감각으로 치면 헬리콥터가 드르르륵 날아가지고 5만원권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다발로 묶어가지고 가방으로 딱 담아가지고 가방째 뿌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이야기가 지금. 그냥 왕창 확 뿌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리콥터가 그냥 갑자기 자기 동네 위로 드르르륵 날아가지고 막 2, 3천만 원 가방, 돈가방을 막 팍 뿌리고 간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막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 마을 사람들은 달려와서 얼른 그 돈을 줄 거다. 다만, 마을 사람 모두가 이러한 일은 평생에 딱 한 번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없다. 딱 한 번만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는 뭐냐면은 딱
딱 한 번만 왕창 뿌린다. 두 번, 세 번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헬리콥터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헬리콥터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너 왜 헬리콥터 안 보내? 대통령, 뭐 국회의원, 장관, 너 시키면 과지야? 뭐 이렇게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면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제 소프트인가 뭔가 하는 데서. 예, 뭐 충분히 조금 이렇게 여력이 되고 뭐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런 이론의 어떤 그 흐름과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상당히 많이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 기본 사고 방식이나 그 이론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 실제로 그 이론이 현실 경제적에게 어느 정도 그 적용됐느냐, 그 또 효과는 어떠냐, 뭐 이런 그 이론을 둘러싼 논쟁, 학문적인 논쟁이나 현실에서 있는 어떤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럴 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면 좋고 뭐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이제 이런 예, 화두가 이거예요. 프리드만이 이런 그 말을 이제 논문에다가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시에.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을 하려면 일단은 경기 침체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사람, 실업자잖아요. 실업자가 많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겠죠.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투자를 못 한다라든지 뭐 그런 거죠. 또 이렇게 뭐 기업이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기가 힘들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상태를 도달하기가 힘들겠죠. 또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재 성장률을 밑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이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률 수준, 그게 잠재 성장률 수준이에요. 현실의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보다 이렇게 밑돌면은 잠재 성장률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잠재 성장률인데 현실의 실제 성장률은 이렇게 막 계속 간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밑도는 경기 침체 시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그럼 경기를 어떻게 살리냐면 인플레를 높이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플레를 높인다. 인플레를 높이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인플레를 높이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폐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 10,000원으로 이거 하나 살 수 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20,000원으로 이거 하나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돈을 써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일부러 이렇게 물가 상승을 일부러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이렇게 내다보고서 돈을 우려해서 미리 그 돈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써버리려고 한다. 지금 써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쓰면은 소비가 살아나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 또는 다른 말로는 어떤 식으로든 경기가 살아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소비라든지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비나 수요가 늘어나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기가 회복되거나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플레가 높아진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인플레를 높이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잠재 성장을 밑도는 경기 침체 시에 정책적으로는 인플레를 조금 높이는 정책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중앙은행이 각 개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뿌려버린다. 중앙은행이. 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심지어는 정부가 됐든 직접 돈을 막 줘버린다. 너 써. 너 돈 없어? 너 써. 이렇게 막 줘버린다. 그런 방식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기업한테 돈 주면 기업은 투자를 늘릴 거고, 개인한테 돈을 주면 개인은 그 돈 가지고 막 소비를 할 거고, 정부한테 돈을 주면 정부가 그 돈 가지고 막 공공사업이나 이런 걸 막 해제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그렇게 하면 경기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로 헬리콥터 머니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대단한 경제학적 이론이나 학문적 이론 같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중앙은행이 돈을 어디서 나서 그 돈을 막 뿌려주겠습니까? 중앙은행이 뭡니까? 제가 돈을 찍는 데잖아요. 결국은 제가 돈을 막 찍어갖고 돈을 써. 이러는 걸 경기를 살리는 부양책이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그걸 마치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넌센스죠. 되게 사람들이 경제학 이론이나 어떤 뭐 경제학분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전문적인 학문적인 이론을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두려움이나 경외감이나 거리감을 둬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저게 엉터리인지 아니냐 관계없이 저 무슨 이론이다, 뭐 철학 이론이다, 법학이다, 인문학이다, 무슨 과학 이론이다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좀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모든 이론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현실로 이렇게 딱 다시 환원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대부분이 이야기가 단순해요. 또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엉터리예요. 사람이 현실의 삶을 설명을 못하는 거 관계가 없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엉터리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렇다 이거예요.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돈을 뿌리는 그런 것은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현금을 막 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일본. 1995년인가 6년 뭐, 이 무렵으로 기억을 하는데, 1900년 후반인가? 그 다음에 2009년에 일본 정부가 내수 소비가 이제 2009년 금융위기고 1900년대 후반도 1990년대 후반도 일본이 이제 굉장히 그 소비세 인상 막 이런 때 할 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또 그 거품이 꺼지고 해서 어수선할 때예요. 또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나 일본도 그때 막 그 은행들이 막 연쇄 파산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 손정희가 장기채권은행인가 뭔가 이렇게 거저 인수해가지고 떼돈 벌고 하던 그런 때예요. 그때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소비를 촉진하려고 한 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이 일본 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그 가게한테 뭐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을 해줬어요. 뭐 5만 엔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1년 안에 다 쓰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돈을 쓰면 이제 상품권 갖고 와서 쓰면은 소비가 촉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만 했냐면은 근데 미국도 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시 정부 때예요. 부시 정부 때 미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각 한 세대마다 1200달러인가? 우리 돈으로 치면 120만 원 정도 되겠죠. 1200달러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뭐 1200달러에서 뭐 한 2000달러, 3000달러 이런 가까이 이렇게 지급을, 차등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미국도 미국 정부가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정부는 뭔 돈으로 하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찍는 데는 아니잖아요. 정부는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서 하거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을 내서 하겠죠. 빚은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으로 한 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든지 하여튼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경기를 살린다라고 하는데 세금을 걷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를 더 그러니까 죽어버리겠죠. 결국은 빚으로 하는 거겠죠. 다 빚으로 했어요. 빚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 머니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하고 중앙은행의 현금은 상품권은 이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하고는 다르죠. 첫째는 뭐가 다릅니까? 정부가 뿌리는 거하고 중앙은행이 뿌리는 게 다르죠. 주체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부는 뭡니까? 돈을 찍어냅니까? 아니죠. 예.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찍어내서 뿌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사실은 빚을 내서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은 사실은 수시로 해요. 이건 이제 직접 주는 거지만, 수시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공공투자 사업을 정부가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융자를 해준다, 대출을 정부가 이렇게 융자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그냥 공짜로 거저 쓰라고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재정정책이죠. 중앙은행은 뭡니까? 중앙은행은 자기가 돈을 직접 찍어서 뿌리는 거죠.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뭐 이렇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정부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돈 현금을 뿌려주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하면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채를 많이 찍어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국채 금리로 치면은 수익률로 이자율로 치면은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정부가 빚을 많이 낼수록 금리가 올라가죠. 근데 반면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화폐적 인플레를 생각하면 이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에 돈을 찍어내는 그 순간에는 정부가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경우에 비하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내려가서 투자를 촉진을 해야 되는데 또 빚을 내서 소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에는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뿌려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 효과를 상쇄시켜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은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자기가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스스로 이렇게 상쇄시켜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헬리콥터 머니는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적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헬리콥터 머니 프리드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버냉키라는 사람이 이제 FRB 전 의장이죠. 이 사람이 2002년이면은 FRB 뭐 금융정책위원 정도 했을 땐가 뭐 안 했을 땐가 뭐 그럴 때일 겁니다. 지금 FRB 의장은 2005년인가 6년부터 했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금통위 위원 정도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헬리콥터 머니를 더욱 이제 확대시켰죠. 이 사람은 이제 프리드만의 주창자이기도 하죠. 예.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경기 침체 시에 소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근데 정부가 이제 소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감세 정책을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어서 투자를 촉진한다 기업이나 하게 연계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정책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확대책과 연계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가 이때 이제 감세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세를 하니까 세수가 줄어들겠죠.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국채를 발행을 하겠죠.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갖고 다 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뭘 말합니까? 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그냥 사실상 그냥 줘버리는 이야기하고 같다 이거죠. 쓰라고 그냥.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중앙은행에 그냥 주는 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그냥 줘버리는 것에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하면은 경기가 회복한다 이거예요. 또 그 가게가 소비를 늘리고 세금 덜 뜯긴 만큼 소비를 더 늘릴 거다 이거예요. 기업도 이제 세금 깎아주니까 투자를 더 늘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 만약에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가게가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결국 돈이 남잖아요. 남 돈으로 뭘 할 거냐? 만약에 소비를 안 하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투자 같은 걸 자산을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소비하고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모아뒀다가 이 자산 투자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것을 이렇게 사면 어떠냐? 그때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채권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채권 이자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하는데 자금 조달 등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요건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이제 논란거리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그 대목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데 그 세수 부족 발생을 메꾸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감세 정책 효과를 상쇄시켜 버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의 적자 국채를 모두 사줘 버리면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버냉키 주장이죠. 이 주장을 보시면은 뭐가 연상됩니까? 이 버냉키 씨가 뭘 했죠? 양적 확대책을 했죠. 양적 확대책은 뭐 했죠? 정부 국공채 사주는 거였죠. 연상이 되죠. 국공채 사주는 거였죠. 그렇죠? 뭐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은 상호 이렇게 그 견제 기능도 있어야 되고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라는 건데 그걸 훼손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직접 공중에서 돈을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원래 중앙은행은 뭡니까? 중앙은행 돈을 공급하는 누구한테 중앙은행은 뭐죠? 은행의 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이나 가게한테 돈을 주지는 않아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줘요. 중앙은행은 은행만 상대를 해요. 금융기관만. 그러니까 은행을 주고 은행들이 이제 기업이나 가게의 신용 위험도를 평가한다든지 어떤 수익률이나 어떤 그 재정이나 이런 것들 제반 사항들을 평가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차등 어떤 그 금리라든지 이런 거 적용해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또는 가게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또 이 신용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른바 신용통화를 창출해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그 은행들이 금융 중개 기능이죠. 근데 중앙은행이 이 은행 기능을 건너뛰어가지고 직접 기업하고 가게한테 돈을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이나 금융시장이 완전히 폭삭 죽어버리죠. 중앙은행이 건너뛰어버리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게 그 타격이죠. 그 다음에 프리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만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근데 경기 침체는 평생에 한 번만 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 돈 뿌려주는 것에 막 공중에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하다못해 미국 그 같은 경우는 아까 120만 원, 뭐 200만 원, 일본도 5만 원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한 번 딱 준다 그랬잖아요. 맞들여 보세요. 선거 때마다 돈 너한테 얼마 줄 거야. 지금 한국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지금 이번 총선 때도 그랬죠.
뭐 했습니까? 노인연금, 기초연금, 노인연금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30만 원, 다음번에는 이제 4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는 거의 통폭이 한번 내가 질러버릴 거야 해서 100만 원 하는 그런 정당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맞들이면은 계속 그걸 요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너 그거 나 돈 나한테 그냥 안 주면은 너 표 안 찍어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전체가 개판이 되겠죠. 개판이 돼요.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성장, 장기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와서 장기 저성장 들어오고 있잖아요. 금융 완화책, 헬리콥터 머니도 일종의 이제 금융 완화책이 하나죠. 근데 어떤 완화책이냐면 첫째는 뭘 했습니까? 금리를 앞에는 제로금리까지 쭉 떨어뜨렸죠. 뭐 플러스에서 이제 고금리, 중금리, 저금리, 그 다음에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그 범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제로금리까지는. 근데 이제 제로금리를 넘어서서 이제 그 양적 확대책은 뭐라 그랬죠?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 시장에서 10년 만기 어떤 그 시장 장기금리, 이런 시장금리를 중앙은행이 직접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는 정책이라 그랬죠. 직접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은행들이나 어떤 시장으로부터 국공채를 막 사들여버려요. 사들여버려요. 국공채를. 그러면 장기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게 양적 확대책이에요. 근데 이 양적 확대책은 뭡니까? 그래도 금융시장을 경유를 하죠.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는 거니까. 또는 은행으로부터 국공채를 사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이나 금융기관을 경유를 해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그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결정 기능을 훼손시켜버리죠. 양적 확대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가격 결정 자율성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양적 확대책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도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금리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부터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한 적도 거의 없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감을 잡기가 힘들고, 마이너스 금리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영역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는.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 금융시장의 기능을 이렇게 약화시켜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죽어요. 수익성이 죽어요. 은행은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예금 이자는 예컨대 3%의 예금 이자를 받아서 5%의 대출 이자를 주는 거거든. 그게 금융중개의 기능이고 그래서 예대 마진 2%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건데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금을 마이너스 1% 예금을 막 받아가지고 대출은 얼마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를 마이너스 3%라고 하면 대출은 얼마를 해줘야 되나요? 마이너스 1%를 해줘야 예대 마진 2%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금 이자 마이너스 3%면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기면 1년에 3만 원씩 뜯어가요, 은행이. 근데 97만 원이 돼요. 알기 쉽게 이제 하여튼 뜯어가요. 누가 돈 은행에 맡기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맡기겠죠. 그럼 돈을 안 맡기는데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냐 이거예요. 대출을 못 해주겠죠. 은행이 망하죠. 그러니까 금융중개 기능이 이렇게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도 더 악질적인 것도 뭐니. 그러니까 양적 확대책, 제로금리, 양적 확대책, 마이너스 금리, 헬리콥터 머니. 그러니까 악질적인 순서예요, 지금. 헬리콥터 머니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요. 중앙은행이 아예 그냥 금융시장 니들 지금 은행 필요 없어. 직접 이제 막 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그래 뭐 은행 뭐 이렇게 적자라고 뭐 하고 니네들 빠져. 그러니까 직접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아예 금융시장 자체를 이제 배제시켜.
이건 지금 생각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헬리콥터 머니인데, 앞으로 이제 말이 나왔어, 일단. 근데 말은 설마 그것까지 하겠어? 라고 하지만 말이 시가 되죠. 지금까지 말이 시가 되어 왔잖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막판에는 자기들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해먹고라도 죽자. 뭐 이런 걸로 질러버릴 수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헬리콥터 머니론의 지금 이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 될지 어쩔지는 좀 많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한번 또 이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